제 시동생은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의 결혼식 날 저만 초대받지 못했죠.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모르는 척했어요. 사흘 뒤 시어머니가 제 가게로 찾아와 시동생에게 벤츠를 사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낼 자격이나 될까요? 제 이름은 임수, 올해 35세입니다. 남편 장건국 씨와 결혼한 지 12년 되었고 1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 형편은 확실히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의류 공장을 운영하며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꽤 벌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 생활은 윤택한 편이었죠. 하지만 저희 집의 가장 큰 일은 시동생 장건아 씨를 공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건아는 건국 씨보다 8살 어립니다. 제가 건국 씨와 결혼할 당시 건아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오시면서 집안 형편이 어렵고 건아가 공부할 제목이니 좀 도와달라고 하셨죠. 저는 마음이 약해졌고 옆에서 건국 씨가 한숨을 쉬간 형편이 좀 도와달라고 하셨죠. 고등학교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대학교 장학금이 부족하면 보태주고 나중에는 대학원과 박사과정의 온갖 비용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중에 해외 교환학생으로 갈 때 든 1년에 1,500만 원이 넘는 비용도 제가 댔습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도 일반 공립학교에 보냈고 비싼 학원비 때문에 흥미가 있어도 감히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고 건아에게 제가 투자한 것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 한 식구라고 생각했고 그가 잘 되면 친누이 형수로서 저도 체면이 선다고 여겼습니다. 건아가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연구기관에 취직했을 때 저는 며칠 동안이나 기뻐했습니다. 제 노력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것 같았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전 시어머니가 건국 씨에게 전화해서 건아가 결혼을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로 날짜를 잡았으니 건국 씨 보고 미리 시간을 비워두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침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꽤 기뻤습니다. 어쨌든 제가 키운 것이나 다름없는 시동생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 것이니까요. 저는 건국 씨에게 건아의 결혼식 일정을 물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공장 일을 미리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건국 씨는 한참을 물었습니다. 건국 씨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더군요. 건국 씨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정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네 큰 이모가 어제 들렀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네 시동생 결혼식에 간다고 하더라. 너희는 벌써 청첩장 받았냐고 묻던데?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큰 이모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점을 시어머니의 먼 친척인데 그분들까지 청첩장을 받았는데 어째서 시누이 인자도 못 본 걸까요? 더는 서둘러 꼭 볼까요? 결혼식에는 건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많이 올 텐데 네가 의류 공장을 운영하니까 사람들이 건화 형수가 좀 격이 떨어진다고 할까봐 걱정하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그를 뒷바라지에서 박사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그가 결혼한다고 하니 제가 격이 떨어진다며 청첩장조차 주지 않은 겁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억울함과 분노를 꾹 눌러 참으며 건국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당신 동생 결혼식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건국 씨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엄마랑 싸웠어. 하지만 엄마가 건아 결혼은 큰일이니까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네가 먼저 좀 참아달라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건아가 나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건은 웃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참으라고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으니 생각할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집을 위해 건아를 위해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참았고 공장 일이 바쁠 때는 밤새 야근하다가 2번이나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소위 체면 있는 화이트 칼라나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들은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울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임수 그런 식으로 떼쓰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가서 억울함을 당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자 마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음에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보자고 말이죠. 결혼식 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공장에 가서 생산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시동생 결혼식이라서 휴가 안 내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결혼식이요? 못 들었는데요. 아마 소규모로 초대하는 자리라서 제가 굳이 가서 북적거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정오쯤 건국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수야, 결혼식 시작했어. 엄마가 왜 안 왔냐고 묻던데. 저는 주문서를 확인하면서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공장이 너무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건아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해줘. 그들 가족의 성격상 앞으로 분명 저를 더욱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온갖 풍파는 저를 이미 강하게 단련시켜 놓았으니까요. 누구도 저를 다시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건국 씨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계속 공장에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와서 공장 운전기사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공장에 남아 직원들과 함께 신상 의류를 포장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모든 주문을 발송하고 공장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거실 테이블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늘 삼촌 결혼식에 갔는데 왜 우리를 안 데려갔어요? 친구들의 결혼은 큰일이라 가족은 다 가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조금 씁쓸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도와주러 간 거고 공장이 너무 바빠서 엄마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들은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숙제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간단하게 2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계란찜과 나물무침, 모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식탁에서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엄마, 삼촌 신부 예뻐요? 아빠가 답례품 가져오셨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결혼식에는 답례품을 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건국 씨가 답례품조차 가져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잊었을 거야. 그들은 저와 아들을 아예 신경 쓰지 않았고 답례품 한 조각도 남겨두기 아까워한 겁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건국 씨가 돌아왔습니다.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야, 오늘 결혼식에서 엄마가 네 안부를 몇 번이나 묻던데 내가 공장이 바빠서 못 왔다고 했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답하기 뭐가 어려워요. 그냥 당신들이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건국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한순간에 정신이 없었어. 건아 결혼식 준비할 일이 많아서 정말 잊었을 수도 있어. 게다가 건아 장인 장모님은 다 대학교 교수님이고 오신 손님들도 다 한자리 하는 분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직업이 뭐가 어떻다고요. 저는 의류 공장을 운영하며 제 2 손으로 돈을 벌고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한 것도 아닌데 뭐가 부끄러워요? 오히려 당신 동생 고등학생 때부터 박사까지 옷 입고 쓰는 것 중 어느 것 하나 이 체면 없는 형수가 대준 돈이 아닌 게 있었어요? 그가 이 체면 없는 형수가 대준 돈이 아닌 게 있었어요. 그가 이제 잘 됐다고 하니 제가 격이 떨어진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건아가 결혼했으니 이제 처가와도 잘 지내야지. 우리 형수로서 좀 더 이해해주자. 저는 그를 한번 쳐다보았고 마음속은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12년 부부 생활을 했는데 그는 여전히 제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저보고 남을 이해하라고만 하는군요. 그날 밤 저는 건국 씨와 각방을 썼습니다. 저는 게스트룸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지난 13년간의 노력이 마치 한편의 우스갯소리 같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건어가 참고서를 사야 한다고 했는데 한 번에 몇만 원씩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전화해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오셨고 저는 매번 두말 없이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가 노트북을 바꿔야 한다고 공부에 필요하다고 해서 1억량만 원이 넘는 노트북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주었습니다. 대학원 졸업할 때 그가 박사과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 저를 찾아와 건아가 잠시 집안의 자랑이니 어떻게든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처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선물 살 돈도 제가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베풀면 조금의 진심이라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그는 결혼하면서 청첩장 한 장도 주기 싫어했고 심지어 제가 그의 신부를 볼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잊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저를 무시하고 자신의 결혼식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건국 씨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화내지 마. 저녁에 너랑 아들이랑 외식하자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들여다보고는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마음이 싸늘했습니다. 이런 어설픈 사과는 제 마음속 상처를 결코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건국 씨는 매일 저를 달래려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고 퇴근 후에는 먼저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 어머니와 동생 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저 우리 부부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을 뿐이었죠. 저는 결혼식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한 것이 그냥 끝날 리가 없고 분명 뭔가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사흘째 되는 날 정오 제가 공장에서 고객과 상담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쳐다보며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려나.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시어머니의 높아진 목소리가 예고도 없이 귀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떤 인사말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임수, 너 당장 건우한테 벤츠 한 대 사줘. 저는 마침 고객과 의류 지수표를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죠. 어머니 뭐라고요? 뭘 사줘요? 뭘 사줘요?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오만한 어조였습니다. 내가 건아한테 벤츠 한 대 사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오만한데 벤츠 한 대 사주라고 했잖아. 3천만 원 되면 돼. 너무 비쌀 필요는 없지만 건우가 막 결혼했는데 왜 제가 차를 사줘야 해요? 무슨 뜻이냐고?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 어조 속의 경멸이 전화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건아는 이제 박사고 직장에 다니는데 주변 동료들은 BMW 아니면 벤츠를 몰아. 그가 매일 지하철이나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얼마나 창피해. 너희 집 형편 좋잖아. 네가 의류 공장 운영해서 돈 많이 버는데 네 시동생한테 차 한 대 사주는 게 뭐 어때서? 다 한 식구인데 네가 도와줄 때는 뭐 어때서? 저는 이 말을 듣고 화도 나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결혼식에 저를 초대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보고 차를 사주라니. 저를 호구로 보는 건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객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공장 회의실로 가서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아는 박사 학위도 있고 월급도 적지 않으니
차를 사고 싶으면 자기가 사면 되잖아요. 왜 제가 돈을 내야 해요? 그 애는 결혼해서 돈이 빠듯하잖아.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집 계약금도 처가에서 냈고 지금 어디 차 살 돈이 있겠어? 네가 형수고 집안 형편도 제일 좋잖아. 이 돈을 네가 안 내면 누가 내? 게다가 예전에 건아가 공부할 때도 네가 도와줬잖아. 이제 그가 가정을 꾸리고 자리 잡았으니 네가 차를 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몇 톤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하실 때 양심이 안 찔리세요? 건아가 고등학생 때부터 박사까지 13년 동안 학비, 생활비, 교재비, 노트북, 휴대폰, 심지어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쓰는 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낸 돈이 아닌 게 있었어요? 작년에 그가 해외 교환학생으로 갈 때 1년에 1,500만 원이 드는 비용. 그때 제 공장 자금 회전이 안 돼서 친구에게 500명만 원을 빌려서 겨우 마련했어요. 이 모든 걸 다 잊으셨어요? 안 잊었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잔돈이고 지금 건우가 차를 사는 건 큰일이야.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저축해두는 것보다 건우에게 차를 사줘서 그가 밖에서 체면이 서게 하는 게 낫지. 우리 장씨 집안도 영광스럽잖아. 잔돈이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소위 잔돈을 다 합치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클 때까지 5억만 원이 넘는 장난감을 사준 적도 없었습니다. 건아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사준 노트북은 1억만 원이나 했습니다. 제가 모는 차도 5년 전에 산 폭스바겐으로 1천만 원대인데 지금 저보고 3천만 원짜리 벤츠를 사주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지만 이내 반박했습니다. 그게 같니? 건아는 박사 학위가 있고 나중에 큰일을 할 사람이야. 너야 의류공장 하는 사람이니 폭스바겐이나 타도 괜찮지만 건아는 달라. 그는 접대도 하고 고객도 만나야 하는데 좋은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니? 너야 의류공장 하는 사람이니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저를 무시하고 제가 의류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제 돈이 당연히 그들에게 바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군요. 저는 비웃으며 목소리를 차갑게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의류공장을 운영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저는 제 능력으로 돈을 벌고 떳떳하게 살고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한 것도 아닌데 남에게 의지해서 놀고 먹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게다가 제가 번 돈은 제 아들을 위해 저축하는 거고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두는 거지. 당신들 집안에 밑빠진 독에 부어줄 돈이 아니에요. 임수, 너 말하는 게 왜 그래? 시어머니도 화가 나서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밑빠진 독이라니. 건아는 건국이 동생이고 네 시동생이야. 네가 그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네가 이렇게 대국적이지 못하면 나중에 건아가 잘 돼도 너는 그 덕을 못 볼 거야. 저는 그 덕을 볼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를 공부시킨 것은 건국씨 체면을 봐서 한 식구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13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베풀었더니 돌아온 것은 당신들의 무시와 결혼식에서의 고의적인 외면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차를 사주라고 하다니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결혼식 일은 너한테 설명했잖아. 네가 가면 격이 떨어져서 건아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봐 그랬다고. 왜 아직도 그걸 붙잡고 늘어지니? 격이 떨어진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의 학비를 대서 박사까지 만들었는데 그의 결혼식에 제가 격이 떨어진다니. 그 결혼식에 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그에게 진심으로 잘해줬고
몇 명이나 저처럼 그를 위해 이렇게 많이 희생했어요. 당신들은 제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때는 번번이 저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어요? 그때는 제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전화기 너머는 조용해졌고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제 질문에 막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그냥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는 안 살 거예요. 지금부터 건화의 일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잘 되면 그의 능력인 거고 저와는 상관없어요. 그가 나중에 힘들어도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그를 도울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전응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의실 의자에 기대니 가슴이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13년의 노력이 마치 시면에 던진 돌멩이 같아서 아무런 메아리도 없이 그저 그들의 오만과 단연함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전화 한 통으로 분명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국 씨는 아마 곧 시어머니의 꾸짖음을 들을 테고 그러면 그는 분명 예전처럼 저를 이해하고 참으라고 할 겁니다. 제 임수의 돈은 길바닥에서 죽는 돈이 아니고 제 노력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저를 또 호구로 보려고 한다면 저는 그에게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4시쯤 건국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한 것을 보니 시어머니에게서 한바탕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건국 씨의 전화는 연결되자마자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수야,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엄마가 건아한테 차 한 대 사주라고 한 것도 다 건아를 위한 건데 네가 어떻게 단칼에 거절하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해? 저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 비웃었습니다. 장건국, 당신 먼저 나를 나무랄 생각 말고 내가 묻겠는데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나더러 건우한테 차를 사주라고 하는 거야? 무슨 자격으로? 건국 씨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아는 내 동생이고 네가 그동안 돈을 꽤 벌었으니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엄마도 네가 의류 공장 하는 것을 허락했으니 지금 건아가 어려우면 네가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건국, 당신 혹시 잊은 거 아니야? 그동안 건아 공부하는데 든 돈이 다 누구 돈이었는지? 고등학생 때부터 박사까지 8천만 원이 넘는 돈, 그 돈은 내가 한 땀 한 땀 벌어들인 돈이야. 내가 밤샘 야근하가 공장에서 쓰러지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내 아들한테도 그렇게 아낌없이 준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나보고 그에게 차를 사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야. 건국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명확하게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네가 많이 희생한 건 알아. 하지만 다 한 식구인데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지 말자. 응? 건아가 결혼해서 돈이 빠듯한 건 사실이야. 그의 장인 장모님은 다 대학교 교수님이라 그에게 기대가 커. 좋은 차가 없으면 밖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야. 그가 고개를 못 든다고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13년 동안 그를 뒷바라지했는데 그는 결혼하면서 청첩장 한 장도 안 주고 심지어 내가 결혼식에 참석할 자격도 없다고 했어. 그럼 나는 고개를 들고 남을 수 있나요? 당신 큰 이모 같은 먼 친척도 다 갔는데 신우이 나는 당신들 가족에게 외면당했어. 내가 의류 공장 하는 사람이라 격이 떨어진다고 말이야. 장건국,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이게 공평한가요? 결혼식일은 너한테 설명했잖아. 엄마도 그때 생각이 짧았어. 네가 가면 건아 처가에서 네 직업에 대해 물어봐서 건아에게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랬다고. 건국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변면했습니다. 안 좋게 생각한다고? 뭐가? 저는 말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의류 공장을 운영하며 내 두 손으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오히려 당신 동생은 13년 동안 내 돈을 쓰고 내 옷을 입고 내 돈으로 먹고 살았어. 이제 잘 됐다고 하니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의 체면은 내가 격 떨어지는 사람으로 희생해서 얻은 거야. 이제 그가 차를 사서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데 왜 또 내가 돈을 내야 해? 임수. 건국 씨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너 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니? 한 식구끼리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해. 엄마도 연세 많으시고 건아도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해서 다 힘들어. 너는 좀 더 이해해 줄 수 없어? 차 한 대 사는 게 너한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좀 해줄 수 없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건국, 이건 따지고 안 따지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원칙 문제라고. 나는 가족을 도울 수 있지만 은혜를 모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도울 수 없어. 건아가 정말 나를 형수로 생각했다면 결혼식에 어떻게 나를 초대하지 않을 수 있어? 시어머니가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들이 이제 와서 나보고 차를 사주라고 하다니 대체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야? 건국 씨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보기엔 네가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 공장으로 돈 좀 벌었다고 이제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야. 건아는 나의 유일한 동생이야. 그의 일은 내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네가 차를 사주기 싫으면 우리도 더 이상 같이 살 필요 없어. 더 이상 같이 살 필요 없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쿵 가라앉으며 순간적으로 냉정해졌습니다. 12년 부부 생활, 그의 마음속에서 제가 13년 동안 희생한 것이 동생의 차 한 대보다 못하다는 말인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지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건국, 그 말 진심이야? 동생에게 차를 사주기 위해 나랑 이혼하겠다고? 전화기 너머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건국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저 네가 대국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 거야. 수야, 우리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았고 아들도 벌써 10살인데 사소한 일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만들지 말자.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들 가족이 나를 대하는 태도 문제라고. 당신은 늘 나더러 남을 이해하고 대국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누가 나를 이해해줬고 누가 내 감정을 헤아려줬어? 그때 내 공장 자금 회전이 안 돼서 친구에게 돈 빌려 건아 학비 대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내가 공장에서 쓰러져서 직원들이 병원에 데려다 줄 때 당신 어머니는 어디 있었고 건아는 또 어디 있었어? 그때 건아는 공부하고 있어서 이런 일을 몰랐잖아. 건국 씨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보기엔 알고 싶어 하지 않았겠지. 저는 말했습니다. 그가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전화 한 통 걸어 안부 물어볼 줄도 몰랐을까? 그동안 그는 나에게 돈을 요구할 때 빼고는 언제 먼저 나에게 잘 지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 언제 먼저 나를 형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 건국 씨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와 동생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건국, 차는 안 살 거야.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어. 만약 당신이 내가 차를 안 사는 것이 대국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해둘게. 나 임수는 그동안 당신들 장씨 집안에 단 한 푼도 의지한 적 없어. 공장은 내가 직접 차렸고 돈은 내가 직접 벌었어. 이혼하더라도 나는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어. 이 말을 끝으로 저는 건국 씨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니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12년 부부의 정, 13년의 온 마음을 다한 희생.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될 줄이야. 저는 3천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희생한 세월이 아까웠고 12년 동안 가꿔온 이 결혼 생활이 아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남의 차가운 엉덩이에 제 뜨거운 얼굴을 들이밀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아들을 위해 살 겁니다. 누구도 다시는 저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저녁 무렵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공장 문 앞에서 권국 씨 차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에 기대어 눈살을 찌푸린 채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쳐서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는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야, 잠깐만.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 당신 동생에게 차 사주는 문제는 이미 분명히 말했잖아. 불가능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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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차를 사라고 설득하러 온 게 아니야. 그저 사과하고 싶을 뿐이야. 전화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 네 억울함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잘못했어.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사과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의 억울함은 사과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과는 필요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저 내가 당신들 장씨 집안의 현금 자동 인출기가 아니고 당신 동생의 꿈을 이루어주는 가게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줘. 앞으로 당신 동생의 일은 당신 스스로 해결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말을 마친 저는 그를 지나쳐 택시를 잡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분명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분명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저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고 건국 씨는 제 옆에 서 있었으며 시어머니와 시동생 장건화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건화가 대학원 졸업한 해에 찍은 것이었는데 그때 그는 다정하게 저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했었죠. 지금 생각하니 그 말들은 그저 터무니없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건국 씨도 돌아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로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망설이는 듯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고 여전히 가족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수야, 네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알아. 건아 결혼식에 너를 초대하지 않은 건 확실히 그들이 잘못했어. 내가 이미 그를 혼냈어. 저는 그를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혼냈다고 끝이야? 장건국, 당신은 그를 혼내기만 하면 내가 다 잊고 다시는 따지지 않고 그에게 순순히 차를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건국 씨가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그저 한 식구끼리 밤새도록 미워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 건아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고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생각이 좀 고루해. 너는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따지지 마. 차 사는 문제는 네가 싫다는 거 아니까 나도 너를 강요할 생각 없어. 그저 이 일 때문에 우리 관계가 너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멀어진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멀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들이 계속 나를 자극하고 있잖아. 내가 건아 공부시키는데 13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야? 결혼식에서의 고의적인 외면, 시어머니의 당당한 차 구매요구. 장건국, 당신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당신이라면 참을 수 있겠어? 건국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힘들었던 건 알아. 하지만 권화는 나의 유일한 동생이야.
내가 그를 외면할 수는 없어. 그는 이제 막 결혼해서 처가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 차 한 대라도 있으면 그도 좀 길을 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1천만 원대 차라도 사주는 건 어때? 벤츠처럼 비싼 차 말고. 그가 여전히 시동생에게 차를 사주자고 고집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화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장건국, 당신 미쳤어? 왜 우리가 그에게 돈을 모아서 차를 사줘야 해? 그 스스로 손발이 멀쩡하고 직업도 있고 월급도 받는데 왜 우리가 그에게 차를 사줘야 하냐고? 그가 당신 동생이라서? 그럼 나는 당신 아내고 당신과 12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야. 내 억울함은 왜 생각 안 해? 생각 안 한 게 아니야. 건국 씨도 다급해져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가정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네가 건아한테 차를 안 사주면 엄마는 분명 매일 나한테 와서 울고불고 할 거고 건아도 우리가 자기를 안 돕는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우리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울 수 없을 거라고. 평화? 저도 일어서서 그의 코앞에 손가락을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시집 온 날부터 나는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 없어. 시어머니는 매일 나 앞에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울었고 건아는 끊임없이 나에게 돈을 요구했어.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당신의 체면을 위해 번번이 참고 타협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타협하기 싫다고 하니 당신은 집안이 평화롭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 건국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저 네가 대국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랄 뿐이야. 우리에겐 아들도 있잖아. 아들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길 바라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집안이 단합이 안 된다고 말하길 바라는 거야.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단합.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이 가정이 단합되기를 너무 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억울함을 겪은 겁니다. 장건국,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게. 지금부터 나는 대국적으로 생각 안 해. 나는 이런 단합도 원하지 않아. 당신이 당신 동생을 돕고 싶으면 당신 스스로 도와. 나를 끌어들이지 마. 말을 마친 저는 침실로 돌아가 가방을 꺼내 그 안에서 서류 뭉치를 뒤져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건화에게 송금한 은행 이체기로 학비 영수증, 생활비 송금 증명서, 그리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 건화 학비를 내준 차용증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 놓으며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건국, 당신 스스로 봐. 이건 고등학교 3년 학기와 생활비야. 이건 대학교 4년 학비야. 매년 40여만 원의 노트북, 휴대폰 합쳐서 총 1,800여만 원. 이건 대학원 3년 학비야. 매년 6여만 원의 연구비 보조금 합쳐서 총 2천만 원. 이건 박사 학비야. 매년 8여만 원의 해외 교환학생 비용 1,500만 원의 해외 교환학생 비용 1,000억만 원아. 그리고 그가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선물 산 돈까지 다 합치면 건국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증명서 뭉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이체 기록 한 장을 들고 또 학비 영수증 한 장을 들고 손이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마 그동안 제가 건화를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돈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공장에서 밤낮으로 직원들과 함께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야.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아껴서 모은 돈이야. 내가 친구에게 굽신거리며 빌려온 돈이라고. 내 아들한테도 이렇게 아낌없이 준 적이 없어. 옷 한 벌 사줄 때도 한참을 고민하고 학원 하나 보낼 때도 돈을 계산하며 써야 했어. 그런데 당신 동생은?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고 그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줬어. 나는 내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희생하면 조금의 진심이라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과는요. 건국 씨는 손에 든 증명서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그가 결혼하면서 나를 초대하지 않고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결과는 당신들 가족이 내가 이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나에게 차까지 사주려고 하는 거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눈물이 끊어진 진주알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건국, 나한테 말해봐. 도대체 뭘 위해? 나는 당신들 집안이 가난해서, 당신들 가족이 나를 무시해서 당신이 매일 나더러 남을 이해하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건국 씨가 앞으로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만지지 마. 지금은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당신 동생에게 차 사주는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 그리고 당신들 가족이 내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당신이 그걸 못하면 우리는 이혼이야. 말을 마친 저는 제 짐을 들고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밖에서 들려오는 건국 씨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억울함과 절망감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문에 기대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실에서 건국 씨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듯 했는데 목소리가 꽤 화가 나 보였습니다. 아마 뭔가 다투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들을 마음도 없었고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건국 씨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야, 나 출근했어. 네 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아침밥은 냄비에 있으니 데워 먹어. 저는 쪽지를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은 그저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어머니와 동생 편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내민 증거에 충격을 받아서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었죠. 저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바로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공장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급히 가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방을 내려놓고 작업장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던 중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긋나긋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임수영 스님 되세요. 저는 건화 아내 이나예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동생의 신혼 아내가 저에게 전화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다름이 아니라요. 이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말 속에는 왠지 모를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건아가 형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분명 차 사는 문제 때문일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공장이 바빠서. 무슨 일 있으면 전화로 말하세요. 전화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형수님, 우리 모두 이제 한 식구인데 앉아서 잘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형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 체면이 안 서요. 그럼 앞으로 우리 형수 시동생 관계가 좀 껄끄러워질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화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들이 결혼식에 저를 초대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저보고 형수 시동생 관계를 논하다니. 저는 말했습니다. 체면은 서로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결혼할 때는 왜 나를 봐줄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저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니까 비로소 체면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차 사는 문제는 면담이고 뭐고 없어. 당신들이 다른 할 말 없으면 전화 끊을게요. 형수님, 전화 끊지 마세요. 이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 사는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네? 우리는 지금 형수님 공장 문 앞이에요. 잠깐만 나와주시면 돼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들이 공장까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공장 문을 쳐다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젊은 남녀 한 쌍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장건아였고 여자는 이나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기다려. 전화를 끊고 옷을 정리한 뒤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이번에는 또 무슨 꼼꼼이가 있으려나. 공장 문을 나서자 장건아와 이나가 저를 맞으러 왔습니다. 장건아는 정장을 입고 머리를 기름지게 빗어넘겨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정밀히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나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부츠를 신고 있었으며 목에는 두꺼운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허영심 많은 여자였습니다. 형수님, 드디어 뵙네요. 이나는 나긋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진작 형수님을 뵙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차갑게 그들을 쳐다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건아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형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어머니가 형수님께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형수님 모시기에 저는 이미 당신 어머니께 분명히 말했어요. 차는 안 살 거라고. 저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고 목소리에는 조금의 타협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나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나긋했던 어조도 사라지고 대신 오만함이 가득한 거만한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아는 형수님의 친시동생인데 지금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형수님으로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게다가 형수님들 형편도 좋잖아요. 인류공장으로 돈 많이 버는 거 분명할 텐데 건아에게 3천만 원짜리 벤츠 천만 원짜리 괜찮만 원짜리 괜찮날 식은 죽 먹기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니면 길바닥에서 굴러왔나요? 제가 밤낮으로 한 땀 한 땀 한 땀 벌어들인 돈이에요. 왜 제가 당신들에게 공짜로 차를 사줘야 하죠? 공짜라니. 장건아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형수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대주셨는데 이제 제가 결혼했으니 형수님 보고 차 한 대 사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건아, 당신이 결혼할 때는 왜 우리가 한 식구라는 생각을 안 했어? 당신이 청첩장을 보낼 때는 왜 내가 당신 형수라는 생각을 안 했어? 세상의 모든 친척은 다 초대하고 13년 동안 당신 공부 뒷바라지한 나만 빼놓았어.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한 식구라고 말하는 거야? 장건아는 제 질문에 얼굴이 빨개지고 귀까지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바빠서 잊은 거예요. 결혼식에 일이 많아서 잠시 부주의했어요. 부주의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먼 친척도 부주의하지 않았으면서 유독 매일 당신에게 돈을 대주던 나만 부주의했다고? 장건아,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당신은 정말 잊은 거야. 아니면 애초에 나를 초대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나는 장건아가 저에게 말문이 막히자 즉시 나서서 그를 감쌌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상처가 되죠. 우리는 형수님을 초대하기 쉬웠던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건아의 잔인 장모님은 다 대학교 교수님이고 결혼식에 오신 분들도 상사 아니면 교수님이라 다 한자리 하는 분들이세요. 형수님은 의류 공장 하는 사람이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작은 사장님인데 사람들이 건아 형수가 그런 일을 한다고 알게 되면 분명 건아를 비웃을 거예요. 그가 집안 배경이 좋지 않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건화의 앞길에 지장이 생길 텐데. 이 말이 나오자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를 초대하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니라 제가 평범한 출신이고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체면을 구길까봐 저를 초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 한 쌍이 어울리는 부부를 보며 한없이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류 공장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창피한 건 아니고요. 그저 좀 격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건아는 이제 박사고 연구기관에 다니니 앞으로 앞길이 창창할 거예요. 그의 주변 동료들 형수님들은 다 대학교 교수님 아니면 공무원인데 형수님만 의류 공장 하는 사람이면 소문이 나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저희도 다 건아를 위해서 형수님을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를 13년 동안 뒷바라지에서 가난한 학생에서 박사까지 만들었어.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무시하다니. 이나 내가 당신에게 묻겠는데 당신들이 결혼한 집 계약금은 당신들이 직접 벌었어? 당신 목에 걸린 금목걸이, 손에 든 명품 가방은 당신들이 직접 샀어? 이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것을 물어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건아가 번 거죠. 헛소리. 저는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장건아가 박사학위 받고 취직한 지 몇 달 됐다고? 그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가 집 계약금을 벌고 이런 명품을 살 수 있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게. 이 돈은 다 내가 그에게 준 거야. 내가 이 격 떨어지는 형수가 한 땀 한 땀 벌어들여서 그를 공부시켜서 당신처럼 나를 무시하는 아내를 맞이할 기회를 준 거라고. 장건아의 얼굴색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나의 팔을 잡아당겨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이나는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그 돈이 형수님이 낸 돈이라고 해도 어때요? 한 식구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건아에게 차가 필요해서 체면을 세워야 하니 형수님이 그를 도와 사줘야 해요. 형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체면이 안 서는 거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고? 저는 제 코를 가리키며 웃다가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모른다고? 장건아, 이나, 당신들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도대체 누가 은혜를 모르는 거야? 내가 당신들에게 8,200만 원을 썼는데 당신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어. 이제 와서 나보고 당신들에게 차를 사주라고 하다니. 당신들은 나를 호구로 보고 놀리는 거야. 8,200만 원? 이나는 눈을 크게 뜨고 장건아를 쳐다보았습니다. 건화, 그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네가 공부하는데 그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 장건아는 얼굴이 빨개지고 귀까지 달아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나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신랑이 형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여전히 뻣뻣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8,200만 원이라고 해도 어때요?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 건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형수님으로서 그를 도와야 해요. 형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체면이 안 서는 거고 앞으로 우리는 잘 지낼 수 없을 거예요. 잘 지낸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 지낼 필요가 없어. 장건아, 이나,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한 번 더 말하는데 차는 안 살 거야. 지금부터 당신들의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당신들이 다시 내 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장건아는 다급해져서 황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냉정하게 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차가 필요해요. 형수님이 안 사주시면 제가 처가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 그건 당신 일이고 나랑은 상관없어.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장건아, 당신은 이미 상인이잖아.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일을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는 당신의 현금 자동 인출기도 아니고 당신들 장식 집안의 가정부도 아니야. 당신을 위해 계속 희생할 의무가 없어. 이나는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다급해져서 제 앞으로 달려와 저를 막아서미 말했습니다. 형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 좀 잘해봐요. 아니면 형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좀 모아주시면 우리가 할부로 차를 살 수도 있어요. 1천만 원이라도 1천만 원이라도 괜찮지 않겠어요?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 한 푼도 없어. 당신들이 계속 억지 부리면 나는 공장 경비원 부를 거야. 공장 경비원들이 밖에서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 듣고 이미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하고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임수, 우리 두고 봐요. 형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앞으로 형수님 댁도 평화로울 수 없을 거예요. 두고 보자고요.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디 한번 당신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자. 장건아는 화가 잔뜩 난 이나를 끌고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돌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해 한숨 돌린 겁니다. 공장으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집안일이니 다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일하세요. 말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꽤 힘들었습니다. 13년의 노력이 결국 이런 결과로 돌아오다니.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잠시 집안의 그 사소한 일들은 더 이상 저와 상관없을 겁니다. 오후 5시쯤 건국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다급한 것을 보니 시어머니에게서 한바탕 들 모양이었습니다. 건국 씨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수야, 건아가 나한테 전화했어. 네가 오늘 그들과 싸웠다고, 이나한테 욕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장건국, 당신은 소식통이 꽤 빠르네. 당신 동생 부부가 내 공장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나더러 차를 사주려고 강요하고 심지어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무시했어. 당신은 그들이 뭘 했는지는 묻지 않고 오히려 내가 왜 그들을 욕했는지 묻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건국 씨가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그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을 뿐이야. 건아가 말하기를 네가 그들에게 차를 사주기 쉬워할 뿐만 아니라 이나한테 욕하고 그들이 은혜를 모른다고 했다던데. 나는 그를 욕한 게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장건국, 당신이 나를 못 믿겠으면 내 공장 직원들에게 물어봐. 당신 동생 부부가 오늘 도대체 뭘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고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무시했어. 이제는 또 내 공장까지 와서 나더러 차를 사주라고 강요해. 당신은 내가 참고 숨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건국 씨가 말했습니다. 수야, 네가 힘들었던 건 알아. 건아란 이나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너는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따지지 마. 나 퇴근하고 너한테 갈게.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할 말은 다 했고 할 일도 다 했어. 당신이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당신들 가족이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 당신이 그걸 못하면 우리는 이혼이야. 말을 마친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건국 씨가 분명 또 저를 설득하러 올 것이고
또 자기 가족을 이해하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제 존엄과 행복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건국 씨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경리에게 장건아에게 쓴 모든 비용 증명서를 정리해서 원본과 함께 서류 봉투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계산을 하거나 돈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고 그들이 소위 잔돈이라고 부르는 돈이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녁 무렵 건국 씨가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수야, 건아가 나한테 말했는데 오늘 이나가 좀 심하게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건아에게 차를 사주려고 급해서 그랬던 거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던져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봐. 당신 동생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다 보고 나서 나한테 말해봐. 내가 조건 없이 그에게 차를 사줘야 하는지. 건국 씨는 의아해하며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한 뭉치의 증명서와 상세한 목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학비 영수증부터 대학교 노트북 영수증, 대학원 생활비 이체 기록, 그리고 박사과정에 온갖 비용 증명서까지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각 증명서에는 금액과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손도 끊임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목록 마지막 줄에 있는 총 금액을 보았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고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당신을 속일 것 같아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 원본이야. 은행 이체 기록도 있고 영수증도 있고 세금 계산서도 있어. 한 푼 한 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당신 스스로 계산해봐. 건아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박사 졸업할 때까지 13년 동안 평균 매년 내가 그에게 6억만 원이 넘게 썼어. 이 돈이면 내 아들에게 학원을 10군데나 보내고 우리 좋은 차 한 대 새로 사고 시내의 작은 아파트 계약금도 낼 수 있었을 거야. 건국 씨는 손에 든 증명서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야, 나는 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을 줄 몰랐어. 나는 그저 평소에 생활비 좀 보태준 줄로만 알았는데 설마 네가. 당연히 모르지.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동안 시어머니가 매번 당신에게 전화해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울면 당신은 그저 나에게 동생을 좀 더 도와주고 대국적으로 생각하라고만 말했지. 한 번도 내가 힘들지 않은지, 공장 자금 회전이 어렵지 않은지, 친구에게 돈 빌릴 때 얼마나 난감했는지 물어본 적이 없잖아. 나는 건국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건아가 대학교 다닐 때 1억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야 한다고 공부에 필요하다고 했어. 그달 내 공장 대금 회수가 안 돼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었어. 나는 친구에게 8억만 원을 빌리고 내 적금에서 4억만 원을 빌리고 내 적금에서 4억만 원을 꺼내서 겨우 돈을 마련하려내 그에게 노트북을 사줬어. 내가 쓰는 노트북은 아직도 결혼할 때 산 건데 달팽이처럼 느려서 나는 바꾸는 것도 아까워했어. 그때 내 공장은 확장 중이라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어. 은행 대출도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여러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1,500만 원을 마련했어. 그 며칠 동안 나는 매일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렸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힘들다는요. 불평 한마디도 안 했고 불평 한마디도 안 했고 불평 한마디도 안 했어. 그저 건아가 당신 동생이고 우리 장씨 집안의 희망이니 내가 그를 은하니네. 내가 그를 이만이니 내가 그를.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박사 졸업하고 직장도 없고 결혼까지 하니 비로소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무시하기 시작했어. 비로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 그가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나더러 차를 사주려고 했고 이나는 내가 의류 공장 하는 것이 그들에게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어. 장건국, 나한테 말해봐. 그동안의 내 노력이 도대체 뭐야? 건국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소홀히 했어. 내가 너무 엄마랑 건아 편만 들었어.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 네가 그렇게 많은 억울함을 겪었을 줄은 몰랐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저는 그를 밀쳐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그동안의 내 노력을 만회할 수 있어? 미안하다는 말이 그들이 나에게 준 모욕을 잊게 할 수 있어? 장건국,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게. 나는 가족 돕기 싫은 게 아니야. 그저 은혜를 모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돕기 싫은 거야. 건아가 오늘날 이렇게 잘 된 것은 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그런데 그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자신에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이런 사람은 내가 더 이상 한 푼도 희생할 가치가 없어. 건국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수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너무 나약했어. 지금부터는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건아 문제는 더 이상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야. 차는 안 살 거야. 앞으로 그의 어떤 일도 우리와는 상관없어.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돌멩이가 절반쯤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돈이 아니라 건국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가 제 편에 서서 제 억울함을 헤아려 주기만 한다면 저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건국 씨를 쳐다보고는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임수, 너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건아가 나한테 다 말했어. 네가 그에게 차를 사주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나한테 욕까지 했다며? 너 혹시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건아에게 차를 안 사주면 내가 건국이한테 너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건국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 차 사는 건 불가능해. 수가 그동안 건아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엄마도 모르지 않아? 건아가 공부하는데 그에게 8,200만 원을 썼어. 그런데 그가 결혼하면서 그를 초대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를 격 떨어진다고 무시하다니. 엄마는 아직도 그에게 차를 사주라고 할 염치가 있어? 엄마 양심은 개나 줬어?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마 건국 씨가 갑자기 화를 내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건국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니? 건아는 네 동생인데 네가 그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하다고? 건국 씨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가 당연해? 당연한 건 건아가 은혜를 갚는 거고 당연한 건 엄마가 술을 가족으로 대하는 거지. 지금처럼 그를 현금 자동 인출기로 쓰고 버리고 심지어 격 떨어진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말하는데 지금부터 수가 말하는 대로 할 거야. 건아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엄마가 다시 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 안 할 거야. 말을 마친 건국 씨는 바로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야, 걱정 마. 이번에는 내가 분명히 네 편에 설 거야.
엄마란 건아가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나는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저는 건국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이 이 순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건국 씨가 정말로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드디어 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분명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국 씨가 제 옆에 서서 저와 함께 맞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건국 씨,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오늘 한 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더 이상 당신 가족 편만 들지 말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건국 씨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억할게. 수야, 앞으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더 이상 그들의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자. 그날 밤 건국 씨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공장에서 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소한 일들, 아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건국 씨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잠시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불과 이틀 만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건아가 사고를 친 겁니다. 그날 아침 제가 공장에서 생산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건국 씨가 갑자기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야, 큰일 났어. 건아가 사고를 쳤어.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건국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대. 상사들이 그에게 배상하라고 했는데 안 그러면 해고하고 고소까지 한대. 그럼 그의 앞길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장건아가 이런 사고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받아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자만심이 강하고 눈이 높아 손발이 낮아 자신이 박사 학위가 있으니 만능이라고 생각했으니 이런 사고를 친 것도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5천만 원. 건국 씨가 말했습니다. 상사들이 한 달 안에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바로 고소해서 직장도 잃고 소송까지 당하면 그의 앞길은 완전히 망가진대. 바로 그때 건국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건국 씨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즉시 들려왔습니다. 건국아, 빨리 방법을 찾아봐. 건아가 사고를 쳐서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대. 돈을 못 구하면 전화는 망가지는 거야. 빨리 임수랑 상의해서 5천만 원을 내서 건화를 구해줘. 건국 씨는 눈살을 찌푸린 채 저를 쳐다보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디 5천만 원이 있어요? 수 공장도 유동 자금이 필요하고 우리 집 적금도 많지 않아서 5천만 원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요. 왜 없어?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임수가 의류 공장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5천만 원은 그에게 별거 아니야. 건구가 빨리 임수를 설득해서 건화를 구하라고 해. 건화는 네 유일한 동생이잖아. 네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건국 씨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니 자기 동생이 사고를 쳤으니 여전히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건국 씨의 휴대폰을 들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은 없어요. 설령 제가 있다고 해도 내놓지 않을 거예요.
내놓지 않을 거예요. 장건을 오늘날을 끊고 휴대폰을 건국 씨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더이 오늘날의 처지는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저는 더이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를 끈 차 건국 씨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수야, 건아가 이번에는 정말 큰 사고를 쳤어.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야. 정말 배상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야. 어쨌든 내 친동생이잖아. 우리가 다시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저는 그를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건국, 당신은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 그가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은 것, 이나가 나를 격떨어진다고 무시한 것, 그들이 당당하게 나더러 차를 사주려고 한 것 다 잊었어? 이제 그가 사고를 치니 비로소 우리를 찾아온 거야. 일찍이 뭘 했어야 했어? 안 잊었어. 건국 씨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그가 아무리 못돼도 내 동생이야. 엄마는 지금 분명 피가 마를 거야. 건아가 정말 고소당하면 엄마는 아마 쓰러질 거야. 그건 그들이 자초한 일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건아는 늘 자만심이 강하고 자신이 박사 학위가 있으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직장에서 분명 부주의해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시간 문제였을 거야. 이제 돈을 배상해야 하니 비로소 자신들이 무시했던 형수를 찾아온 거야. 5천만 원, 설령 내가 있다고 해도 그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내 공장 자금도 회전시켜야 하고 아들도 키워야 하고 아들도 키워야 해. 건국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물러서면 그들은 앞으로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영원한 현금 자동 인출기로 여길 테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거실맞이 캔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할까? 이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이렇게 큰 사고를 쳤으니 5천만 원을 못 구하면 그 애는 망가지는 거야. 임수야, 내가 너에게 빌게. 제발 건아를 구해줘. 건국이 체면을 봐서, 우리 부부 12년의 정을 봐서, 손자 체면을 봐서 제발 5천만 원을 내줘. 저는 옆에 서서 차갑게 그녀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이런 식으로 울고불고하며 번번이 저를 타협하게 만들고 돈을 내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마음이 약해서 늘 그녀의 말에 넘어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겁니다. 건국 씨가 황급히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요. 수공장도 자금이 필요해서 5천만 원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요. 돈이 없다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의류공장 하는 사람이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 건아 공부할 때도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낼 수 있었는데 지금 5천만 원이 왜 안 돼? 임수, 너 혹시 일부러 건아를 안 구해주려는 거야? 혹시 그가 결혼식에 너를 초대하지 않은 것을 아직도 한으로 생각하는 거야? 한 식구끼리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야 하니 따진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따지는 것은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 가족의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에요. 제가 건아 공부시키는데 8,200만 원을 썼는데 그가 결혼하면서 나를 초대하지 않고 내가 격이 떨어진다고 무시했어. 이제 그가 사고를 치니 비로소 우리를 찾아와 부탁하는 거야. 오늘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왜 그렇게 나에게 대했어야 했어?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구하는 게 급선무야. 건아가 망가지면 우리 장씨 집안은 희망이 없어. 임수, 내가 너에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건아를 구해줘. 말하며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건국 씨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수가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안 구해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건하는 성인이에요. 그 스스로 저지른 잘못은 그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왜 제가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당신이 정말 그를 아낀다면 그때 그에게 감사하는 법,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어야죠. 은혜를 모르고 남을 무시하는 법을 가르칠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울음소리도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임수, 너 같은 독한 여자. 너는 벌을 받을 거야. 건화가 정말 잘못되면 내가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고요.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살았으니 두려울 것이 없어. 오히려 당신들은 그동안 제 돈을 당연하게 쓰고도 저를 무시했으니 당신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해. 지금 건화가 사고를 친 것이 당신들의 벌이야. 이때 장건화와 이나도 달려왔습니다. 이나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예전에 잘못한 건 알아요. 우리가 형수님을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것, 형수님을 격 떨어진다고 무시한 것, 형수님 보고 탈을 사주라고 강요한 것, 다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5천만 원이 없으면 건하는 직장도 잃고 감옥에 가야 해요. 장건화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에는 수치심과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예전에는 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발 형님 체면을 봐서 제가 형수님 돈으로 13년 동안 공부한 정을 봐서 저를 구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꼭 잘 보답할게요. 형수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그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일찍이 그랬다면 왜 그때는 그러지 못했을까? 그들이 그때 저에게 그렇게 대했을 때는 왜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보답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뭘로 보답할 건데? 당신들이 말하는 보답은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는 것, 나를 격 떨어진다고 무시하는 것, 나보고 차를 사주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었어? 장건아, 이나, 내가 당신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차는 안 살 거야. 지금부터 당신들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나는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다급해져서 앞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처가에도 이미 찾아가서 빌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결혼 후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와주려 하지 않아요. 이제 형수님밖에 우리를 구할 사람이 없어요. 제발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저는 보살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선심을 베풀 마음이 없어요. 저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은 당신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저와는 상관없어. 당신들이 계속 억지 부리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건국 씨도 제 결심을 알아차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아, 그냥 돌아가세요. 수의 태도가 매우 단호해서 우리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이라니, 우리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라고? 건구가, 너는 건어 형인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저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건국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돈은 다 건화 공부시키는 대란수 공장에 들어갔어요. 적금이 얼마 없어서 우리가 돕고 싶어도 이렇게 많은 돈을 내줄 수가 없어요. 장건화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임수, 나 두고 봐. 네가 오늘 나를 안 구해주면 나는 나중에 소라도 되고 말이라도 되어서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고요.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디 한번 당신처럼 자기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자.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는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돌아섰습니다. 떠나기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임수, 잘 기억해. 너는 후회할 거야.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디어 그들을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소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저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건국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야,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해? 건화는 건국 씨,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마세요. 이번에 내가 그를 도와주면 그는 앞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이고 예전처럼 우리에게 의지할 거예요. 그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들이 예전에 나에게 그렇게 대했는데 내가 그들을 도울 이유가 없어. 건국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마음이 약했어. 지금부터는 다 네 말 들을게.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매번 울고불고하며 저에게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제가 정말로 돕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저는 먼 친척에게서 장건아가 5천만 원 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법원에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3개월 안에 회사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안 그러면 그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장인 장모님은 화가 나서 그에게 돈을 도와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이나는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장건아가 직장도 잃고 5천만 원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을 보고 이혼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장건아와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장건아를 돕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시골집까지 팔았지만 겨우 2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에는 아직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저기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모두 장건아의 사람됨을 알고 그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는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박사학위 소유자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빚도 떠안고 결혼 생활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돈을 벌어 빚을 갚고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듣고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 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이 그때 저에게 그렇게 대했는데 이제야 마땅한 벌을 받은 겁니다. 건국 씨도 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것이 장건아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고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더 이상 우리 생활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를 공장과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공장 사업은 점점 더 잘 되었고 아들의 학업 성적도 점점 더 우수해졌습니다. 건국 씨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기 가족 편만 들지 않았고 모든 일을 저와 상의했으며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하고 퇴근 후에는 아들을 데리러 가고 아들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점점 더 화목해졌고 생활도 점점 더 윤택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생활이 이렇게 평온하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시어머니가 또 저를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공장에서 새로 들어온 원단을 확인하고 있는데 직원이 달려와 문 앞에 어떤 할머니가 저를 찾고 있는데 매우 초췌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장 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말랐고 흰머리가 훨씬 더 많아졌으며 깃발의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금붙이를 주렁주렁 달고 오만방자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시선을 피했고 예전의 거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수. 그녀는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불렀는데 목소리가 잠겨있고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늘 거나 편만 들어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억울함을 겪게 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사과하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영원히 제가 그들 잠시 집안의 빚을 졌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아무런 관계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꼭 사과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졌고 눈물마저 글썽거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건아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 제가 망친 거예요. 제가 그에게 감사할 줄 모르게 가르치고 남을 무시하게 가르쳤어요. 당신이 그를 13년 동안 뒷바라지에서 8,200만 원을 썼는데 그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결혼식에 당신을 초대하지도 않고 당신을 격떨어진다고 무시했어요.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는 말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중에 건아가 사고를 쳐서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때 제가 뻔뻔하게 당신에게 대행인데 제가 뻔뻔하게 당신을 찾아 5천만 원을 내서 그를 구해달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니 제가 겁만 원을 내서 그를 구해달라고 했죠. 제가 시골집을 팔아서 겨우 2천만 원을 모았는데 나머지 3천만 원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어요. 건아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고소까지 당했어요. 이나도 그와 이혼하려고 매일 집에서 싸우고 있어요. 건아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도 돈을 몇 푼 벌지 못하고 빚도 갚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도 다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다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그저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저지른 어리석은 일들, 건아가 저지른 은혜를 모르는 일들에 대해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그렇게 많은 억울함과 모욕은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지금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의 원망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어요. 당신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당신들은 당신들 생활을 하고 우리는 우리 생활을 해요. 서로 간섭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더 많이 흘렸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당신에게 미안해요. 당신이 제 사과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해요. 임수, 그동안 건국이도 당신을 힘들게 했죠. 그가 예전에 너무 나약하고 저와 건아 편만 들어서 당신의 감정을 소홀히 했어요. 앞으로 당신들은 행복하게 살고 아이 잘 돌보고 더 이상 우리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1,000으로 된 지갑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집 팔고 남은 돈인데 많지 않아요. 겨우 30여만 원이에요. 제 작은 성의인이 받아주세요. 당신이 예전에 건아에게 쓴 돈을 보상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적지만 제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가지세요.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노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빚은 그 스스로 방법을 찾아 갚도록 하고 어머니는 더 이상 그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기어코 천지각을 제게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당신이 안 받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돈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줄 수 없지만 그저 제 작은 성의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천지갑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가지런히 접힌 돈 뭉치를 보면서 제 마음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 32명만 원은 예전에 8,200만 원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지만 이것이 시어머니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전부임이 분명했습니다. 가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건아일은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세요. 그는 이미 성인이니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깊이 쳐다보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3년 동안 이어진 이 원한이 드디어 그녀의 사과와 함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저녁에 건국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저는 시어머니가 사과하러 왔던 일과 그 사명력만 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국 씨는 돈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는 드디어 깨달았네. 하지만 너무 늦었어. 건아가 오늘날 이렇게 된 데에는 엄마도 큰 책임이 있어. 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우리도 더 이상 따지지 말아요.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면 돼요. 건국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뒤에서 저를 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야, 미안해.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내가 예전에 너무 어리석고 나약해서 늘 엄마랑 건아 편만 들고 네 감정을 소홀히 해서 너에게 그렇게 많은 억울함을 겪게 했어. 정말 후회해. 저는 그의 품에 기레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국 씨, 알아요? 그동안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였어요. 당신은 늘 나더러 남을 이해하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 나는 번번이 타협하고 물러섰지만 그저 당신이 내 편에 서주기를 바랐을 뿐인데 당신은 늘 나를 실망시켰어. 알아. 건국 씨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나약하면 안 됐고 그렇게 그들 편만 들면 안 됐어. 지금부터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네 편에 서서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야. 다시는 너에게 조금도 억울함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어줄 수 있어?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변화를 다 지켜봤어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엄마 말만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나와 상의하고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하고 아이와도 놀아줘. 나는 당신이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정말 나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건국 씨는 저를 풀고 제 눈을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야, 나는 변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보상도 해줄 거야. 앞으로 공장 일도 퇴근 후에 가서 도울게. 아이 일도 더 신경 쓸게. 우리 작은 가정을 잘 가꿔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고 우리 생활도 점점 더 윤택해지도록 하자. 네. 저는 웃었지만 눈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 작은 가정을 잘 가꿔 나가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건국 씨는 저에게 예전의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시어머니와 시동생 편만 들었던 것은 자신이 장남으로서 동생을 돌봐야 하고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말이죠. 그는 또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그는 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다시 우리 생활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가장 먼저 나서서 저를 막아줄 것이고
자신은 저에게 조금도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건국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변화는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 자발적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고 아이 숙제를 도와주었으며 주말에는 우리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놀았습니다. 공장이 바쁠 때는 그도 와서 포장하고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점점 더 화목해졌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아들도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저에게 아빠는 왜 늘 삼촌 편만 들고 왜 늘 엄마를 힘들게 해? 라고 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가 준 300명만 원에 제 적금을 더해서 아들에게 그가 늘 흥미를 가졌던 학원 몇 군데를 보내주었고 해외여행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제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분명 과거에 불쾌했던 일들을 잊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국 씨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을 빌리거나 빚을 갚아달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중대한 일이 아니라면 더 이상 우리 생활을 함부로 방해하러 찾아올 수 없다. 셋째, 무슨 일이 생기든 건국 씨는 더 이상 자기 가족 편만 들지 않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건국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 3가지 약속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2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작은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우리 생활이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건아가 이 시점에 다시 우리 생활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공장에서 고객과 상담하고 있는데 직원이 달려와 문 앞에 어떤 남자가 저를 찾고 있는데 제 시동생 장건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고 마음속으로는 매우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직원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장건아는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건설 현장에서 입는 흙 묻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박사학위 소유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이 스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그는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불렀는데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건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께 사과하러 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못돼 먹었고 너무 은혜를 몰랐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13년 동안 뒷바라지해 주셨는데 저는 감사하기는커녕 그렇게 형수님께 대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과 외에 또 뭘 원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장건아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랍니다. 형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형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형수님께 사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형수님께 주신 그 300명만 원은 어머니가 집 팔고 남은 돈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사과하러 온 것은 그 300명만 원을 돌려받으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군. 저는 장건아를 보며 한없이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지금처럼 초췌한 모습으로도 그 300명만 원을 돌려받으려 하다니 정말 강사는 변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장건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300만 원은 당신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준 돈이야. 그분이 그동안 내가 희생한 것을 보상해 준다고 준 돈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돌려받고 싶다고? 당신이 나에게 8,200만 원을 썼을 때는 왜 당신 어머니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 장건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모기만 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돈을 벌어보니 한 푼이 다 피 같은 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혼자 월세방에 사시는데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300만 원은 어머니께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당신들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 어머니가 나더러 당신에게 차를 사주라고 강요했을 때는 왜 자신의 노후를 생각 안 했어? 당신이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고 나를 격떨어진다고 무시했을 때는 왜 오늘날을 생각 안 했어? 이 300만 원은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빚진 돈이야. 왜 내가 당신에게 돌려줘야 해? 형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장건아는 갑자기 허리를 굽혀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형수님께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300만 원이 형수님의 상처를 결코 치유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그 300만 원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하고 돈을 돌려주세요. 앞으로 제가 꼭 열심히 돈 벌어서 형수님이 예전에 저에게 쓴 8,200만 원을 천천히 갚아나갈게요. 천천히 갚아나간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벌어? 월세란 기본 생활비를 빼면 얼마가 남아? 설령 당신이 한 달에 1억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해도 8,200만 원을 갚으려면 680년이 넘게 걸릴 거야. 장건아, 당신은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장건아의 얼굴색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이 다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형수님께 빚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꼭 몇 배로 갚아나갈게요. 저는 그가 이렇게 불쌍하게 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오늘날의 처지는 다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돌려주지 않을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한 가지 도울 수 있어. 내 공장에 지금 짐꾼이 한 명 필요한데 한 달에 8억만 원의 숙식 제공이야. 당신이 원한다면 내 공장에 와서 일해. 열심히 하면 내가 한 달 월급을 미리 줄 수 있으니 당신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 그 300만 원은 당신이 예전에 나에게 썼던 8,200만 원 중 잔금이라고 생각할게. 앞으로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당신의 노동으로 천천히 나에게 갚아나가. 이자는 따지지 않을게. 장건아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저를 보며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정말이에요? 형수님이 저를 공장에 와서 일하게 해주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저 당신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봐서 그러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 더 이상 예전처럼 허황된 꿈을 꾸고 은혜를 모르고 탐욕스럽게 굴지 마. 만약 당신이 공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예전처럼 탐욕을 부인다면 나는 즉시 당신을 해고하고 영원히 당신을 돕지 않을 거야. 원합니다. 원해요. 장건아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해서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꼭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굴지 않을 거예요. 제가 형수님이 예전에 저에게 쓴 돈을 꼭 잘 갚아나갈게요.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그 기회를 잡을지는 당신 스스로에게 달려있어. 내일 당장 출근할 수 있어. 공장에 기숙사가 있으니 공장에서 지내도 되고 밖에 월세방을 구해도 돼. 미리 주는 월급은 오늘 내가 바로 줄 수 있지만 차용증을 쓰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해야 해. 네. 지금 바로 차용증을 쓸게요. 장건아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했고 장건아는 즉시 차용증을 쓰고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서명했습니다. 저는 경미에게 그에게 800만 원을 송금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나서 또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게요. 내 신뢰를 저버릴 필요 없어. 그저 당신 자신을 저버리지 않으면 돼.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 내일 제 시간에 출근해서 공장장에게 보고해. 장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해서 돌아섰습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보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닙니다. 제가 그에게 이 기회를 준 것은 그의 어머니 체면을 봐서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의 두 손으로 돈을 벌어야만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진정으로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건국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저는 장건아가 저에게 돈을 요구하러 온 일과 그를 공장에 와서 일하게 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건국 씨는 잠시 멍해졌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잘했어. 그에게 기회를 준 것도 우리가 할 만큼 한 거야. 그가 그 기회를 잡을지 못 잡을지는 그 스스로에게 달린 거지. 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그가 그 8,200만 원을 갚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그가 성실하게 살고 더 이상 예전처럼 은혜를 모르지 않으면 그걸로 됐어요. 그 후로 장건아는 정말 제 시간에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는 매일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물건을 옮기고 옷을 포장하고 어떤 더럽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모두 예전에 잘 나가던 박사 학위 소유자가 이제 이렇게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고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를 몇 번 찾아왔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마디 건넸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응대했고 더 이상 많은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는 예전처럼 칼날 같지는 않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건아는 자신이 번 돈으로 시어머니에게 조금 더 좋은 월세방을 구해주었고 시어머니에게 노후 약도 사주었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자신의 생활비만 조금 남겼습니다. 그는 또 자발적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면 예전에 제가 그에게 썼던 8,200만 원을 천천히 갚아나가겠다고 말이죠. 저는 그저 웃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감사할 줄 알았고 드디어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몇 년 더 지나서 건아는 자신의 노력으로 회사비 5천만 원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돈도 좀 모았습니다. 그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작은 기술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사업은 꽤 잘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착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 저와 건국 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 저와 건국 씨에게 정중하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저와 건국 씨에게 정중하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저와 건국 씨는 상의 끝에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형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형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아내에게 잘하고 어머니 잘 돌봐. 장건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의 원한이 드디어 완전히 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건국 씨의 생활도 점점 더 윤택해졌습니다. 제 의류 공장은 규모를 확장해서
여러 개의 지점을 열었고 건국 씨도 공기업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제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명문대에 합격해서 학업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화목하게 지냈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건국 씨도 그날의 3가지 약속을 늘 기억하고 무슨 일이 생기든 늘 제 편에 서서 다시는 저를 조금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는 그때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 시절의 억울함과 고통, 그 시절의 다툼과 눈물들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은 마치 지나가는 구름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들 덕분에 저는 강해지는 법을 배웠고 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으며 건국 씨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장건하는 그때 은혜를 모르고 행동했기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았고 저는 줄곧 선량함을 지키고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 행복과 평온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남이 당신에게 꼭 잘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선량함과 원칙을 지킨다면 언젠가는 당신만의 행복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상처 주었던 사람들도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제 저는 40대 중반이 되었고 아들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직업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와 건국 씨도 서서히 늙어가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고 젊은 시절의 사소한 일들을 회상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늘 말합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며 은혜를 모르면 안 되고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더 멀리 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아들도 늘 제 말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감사할 줄 압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희생, 배신, 깨달음, 그리고 속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선량함은 나약함이 아니고 물러서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자신의 선량함을 지키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해야만 생활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고 자신만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은 결국 생활에게 교훈을 얻고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